78년도 제가 해군산업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동기들이 훈련 받으면서 만든 구호가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였습니다. 그리고 82년도 산업 졸업하면서 졸업 앨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나의 약혼자는 조국 통일이며 나의 배우자는 민족 중흥이다 하는데 제 아내는 이 소개를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제대하면서 제 별명은 광군에서 의병으로. 제 모든 인생이 이 별명 하나에 걸려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 쭉 경력을 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개하면은 정치학 박사이고 덕화통일안보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쭉 강의 계열을 이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들으신 분이 아마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 강의는 왜 보수와 진보 아니면은 뭐 좌파와 우파가 생각이 다르냐 그것을 선천적, 후천적으로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생각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강의는 이제 역사와 영토를 찾다 를 갖다가 주제를 가지고 통일의 당위성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강의는 역사와 영토를 잇다 지정학과 지경학 관점에서 한번 우리 역사를 보고 미래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고 다음에 네 번째 강의는 역사와 영토를 지키다. 이것은 마찬가지 지정학인데 외교와 전쟁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이제 이후 강의는 뭐 평화체제라든지 외국의 통일 사례 등으로 시작해서 보면 시민들은 뭘 해야 되는가로 쭉 그 강의가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이면서 역사 강의 두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역사와 그다음에 영토를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끊어져 있죠.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렇게 엇박자나게 이해하면 안 되죠. 남한이 주도를 하되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통일 방안을 가지고 남북이 잘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뭐 결론이 이게 결론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공간이죠. 과거와 현재 그다음에 동양과 서양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와 정치적인 영향 등을 지정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래의 통일 외교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무력전쟁이었습니다. 무력전쟁은 세력균형과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가까운 나라와 전쟁을 했죠. 현재는 무력전쟁보다는 상시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도 일본과 역사전쟁, 무역전쟁을 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도 지금 일종의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위험한 이웃나라, 제가 원교 근공을 말씀드렸는데 옛날부터 가까운 이웃나라하고는 역사든 전쟁이든 영토는 안 얽혀 있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와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만 봐도 1차 대전 일으키고 2차 대전 일으키고 그 사이에 낀 작은 폴란드 같은 나라는 뭐 침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원교 근공이 이루어졌고 대륙과 해양 세력이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까운 이웃나라, 위험한 나라를 보겠습니다. 우리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인데 중국 애들은 짱파이 사라니까 짱파이 사이라니까 하고 있고 일본 애들은 일본애라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명도 이렇게 애국으로 바뀌고 있어요. 특히 황해 같은 경우는 황해라고 쓰면 안 되면 서해라고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황해라고 하는 게 중국의 황하강에서 나온 누런 물이 바다라 하는 순간 황해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는 서해라고 써야 되는데 아직도 일부에 보면 황해라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강의를 보니까 인터넷에서 따온 자료가 황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중국은 동북공정이 유명하죠.
중국은 1980년대까지는 일사양용해가지고 그래 뭐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 두 나라가 다 쓰자 해놓고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뭐 자기 역사로 자기가 세운 지방 정권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단이나 뭐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와 싸운 것은 국내 전쟁이다 하고 고구려는 고려 조선하고는 다르다 하고 이렇게 분리 정책을 펴고 있죠. 그리고 자기들은 잃어버린 땅을 수복하는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옛날에 뭐 낙랑군을 400년 했고 기시조선 뭐 이시조선이 다 자기 민족이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중국의 민족주의나 제국주의의 한 형태인데 얘들 보면은 이렇게 공정을 보면 우리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게 이 동북공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안에서 우리나라 외교부 차관과 구제양을 한 적이 있고 또 중국 정치협상회 주석이 와서 구두 메시지를 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게 뭐냐. 한국에서 간도가 조선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민족 국가였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관광객이 만주 여행 가가지고 뭐 고토 회복이니 그런 거 통일을 하려면 내실적으로 해야지. 그런 구호를 쓰고 다녀가지고 오히려 중국을 자극을 시키는 좀 어리석은 행동을 했죠. 내심 실력을 키우고 북한과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간도가 법적으로 회복될 건지 아니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우리한테 우호적인 지역을 만들 것인지 그건 그 다음 일인데 쓸데없는 구호만 외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과거에 뭐 대통령이나 주울레를 보면은 인정을 했어요. 얘들은 물론 얘들이 국공내전 때 북한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초기만 해도 사회주의자들이 조금 뭐랄까 좀 진보적인 측면이 제국주의적인 측면 반제국주의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모두가 제국주의죠. 자 이렇게 인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쨌든 간에 뭐 대륙백제를 인정하지 않다 치더라도 저 만주벌판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한반도 반쪽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중간 국경협정에 의거해 가지고 뭐 백두산도 중국과 공유하고 있고 다행히 중국에서 두만강과 압록강의 많은 지역은 뭐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누가 양보를 한 것은 나중에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 뭐 북한이 양보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그렇게 북한 김일성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중국한테 또 최대한 양보를 받은 거라고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일본 정황으로는 뭡니까? 옛날 자기들 신라 시대에 진국 항우가 임나를 지배했다는 것. 그다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륙의 진출 꿈. 이 꿈에 젖어가지고 한국을 정벌하자는 거죠. 그게 뭐 고대 임나일보부가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도요토미는 아주 신성의 길을 걸은 거다. 사실 뭐 진국항우 시대나 이럴 때는 일본의 통일국가 전제조차 알려지지 않는 시대인데 그런 뭐 부족국가가 우리는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를 점령했다, 지배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나라 역사학자 중에서 지금 임나일보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것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반박하는 그 한국의 그 역사학자 한 분이 이게 저기 재판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유명한 사이고 다카모리 등 정한론자도 수시로 한국을 점령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화면 왼쪽에 보이는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악수하고 있죠. 이것은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일본에서 발행된 우표입니다. 이 우표에 악수하는 사람은 누구냐?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이토 히로부미 풍신수기를 둘입니다. 풍신수길이 못 먹은 조선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먹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합방이 되던 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시를 읊습니다. 가토와 고니시가 세상에 살았다면 오늘 밤 떠오르는 저달을 어찌 보았을까 하니까 그 옆에 있던 한 명이 압을 하죠. 도요토미를 땅속에 제끼어 보이려라 고려산 높이 떠오르는 일본 국기를.
개간론의 수건인 조선을 일본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보, 밥해? 그리고 아직도 독도를 자기 땅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섬이 대략 그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무유지 점령, 아무도 없는 걸 우리가 먼저 점령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 누가 먼저 점령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얘들은 독도에 대해서는 무유지 점령설로 하고, 중국하고 분쟁이 드는 조어도는 실효적 지배로 한다. 그러니까 실효적 지배로 하면은 논리가 같다는 독도는 자기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유지 점령설을 하려면 조어도는 중국에 줘야죠. 이렇게 이중적인 논리를 가지고 도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정학과 이 세력 균형에 있어서 자, 고구려 시대나 뭐 발해 시대나 아니면 쭉 그 뭐 고조선 시대 부여 때는 우리의 영토가 북방으로는 약간 만주 저 벌판에 한반도 내에서는 대개 뭐 39도선에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고 신라와 당이 39도선쯤에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남북국 시대 발해와 신라가 39도선쯤에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세력 균형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졌냐 하는 게 지금 쭉 그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뭐 논란이 된 고려와 국경선과 조선 국경선도 어쨌든 간에 압록강, 도만강 이북 쪽에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때는 여진족이 뭐 금나라나 후금, 청을 만들기 이전에는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 적응을 바치고 어느 국가에 비허스를 받느냐. 옛날에 이때는 뭐 국경선이 지금같이 정확하게 GPS로 하고 병사가 지키는 체제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의 영향권에. 그래서 여진족 같은 경우는 우리 쪽에 가까운 여진족은 우리의 비허스를 받고 중국에 가까운 명나라나 명나라에 가까운 여진족들은 명예 비허스를 받았죠. 거기서 만주라는 이름을 가진 여진족 부족이 우리와 명나라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게 얘들이 여진족이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합니다. 만주족의 영웅인 거죠. 만주족 입장에서는 만주라는 사람이. 자, 임진왜란 때는 이렇게 전선이 올라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리고 일본은 두 번에 걸쳐서 명나라와 우리를 빼고 명나라와 조선을 분단하는 협상을 합니다. 이것을 명나라 병부사서 석성이 반대를 해가지고 무산이 되는데 애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책상에서 우리나라를 두동강을 내려고 했어요. 되게 그것도 38도선이나 39도선을 분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전선을 표시하면 이렇게 위아래로 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전선은 나중에 6.25 전쟁의 전선과 그 다음에 위에서 저기 쭉 역사적으로 이 선 내에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게 아주 유사합니다. 자, 청일전쟁의 그림에 보면은 저기 꼬레아라는 우리 조선을 일본과 청나라가 서로 먹겠다고 하고 있는 것을 러시아가 넌지시 보고 있는 그림이죠. 자, 청일전쟁 때 어떻겠습니까? 또 우리 조선을 구한국을 분할하는 협척을 합니다. 미국 주재 일본 공사가 이렇게 남부 사계도와 북부 상계도로 이렇게 나누자. 그리고 경기도만 조선 국왕한테 주자. 이렇게 또 분단을 협책합니다. 영국이 순전히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서울은 중립지대로 하고 한강 남쪽은 일본이 하고 북은 청이 점령하라. 38도선 약간 아래에서 이렇게 분단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중립파론도 많이 나오죠. 중립파론에 나오는 게 독일 부영사 부들러가 야 스위스가 중립화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청너 1위 보장하고 조선은 중립국가로서 안전과 독립을 보장하라.
그래서 김윤식한테 외교문서를 제출했는데 예무대시라는 사람이 청일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1준도 청주도에 중립화를 해서 러시아를 막자. 독일 고문은 러시아 주도로 중립을 하자. 이렇게 중립을 하는데 어느 나라 주도만 다를 뿐이지 중립을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청일이 주도하고 영독이 주도하는 중립을 하자. 김옥균도 이홍장한테 필지를 보내서 청주도하에 조선을 중립국하면 좋겠다. 결국 그게 무산되고 전쟁이 일어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이 확립이 됩니다. 자, 이 마찬가지 그림, 큰 러시아와 작은 일본이 밑바닥에 보면은 우리 조선, 우리 한국의 영토를 밟고 누가 먹겠냐고 또 경쟁을 하죠. 그럼 38도선 분할제의가 을미사변 이후 아간파천 이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도 일본이 개동강 원산만 이렇게 39도선으로 나누자 러시아가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스크바 의정서를 체결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익을 서로 이렇게 우리를 빼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자기들끼리 쓱딱 공부를 꾸밉니다. 수많은 분단 협의가 또 그 이후로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냐? 유리한 나라는 반대하고 불리한 나라가 반이라도 먹겠다고 분단을 제의하는 거죠. 누가 하든 간에 형태는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38도선, 39도선 뭐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립화 얘기도 나오죠. 러시아 외교관 3명이 러미일 3개국이 중재하는 중립화를 하자 하는데 이때는 또 일본이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일본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반대한 이유가 이렇게 2가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러시아의 음모다. 중립화는 문화주신 차이가 없애야 되고 나라가 자꾸 군사력이 약한 공여가 가능한 거다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문화 수준이 낮아서 중립화가 안 된다. 그다음 대한제국에서도 국외 중립을 추진하고 선언을 했지만은 뭐 전쟁은 강대국이 무시하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쟁 결과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선해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죠. 그래서 일본의 주도권을 넘기고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어가지고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받고 자기는 필리핀을 통치하는 걸로. 이것은 1924년에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에 러일 협약을 맺어가지고 또 일본에 대한 주도권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역사가 단절이 되고 영토가 상실됩니다. 제가 이 편의 말씀 들었을 때 한사군은 우리 한반도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설령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일부 지역만 뺏긴 것이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나라에 당군 조선에서부터 쭉 오면서 이렇게 국권이 완전히 넘어간 경우는 처음입니다. 자, 일본한테 국권을 빼앗겼다는 소문이 들리자 서울 종로 인근의 모든 철물점에서 대장장이들이 대장간에서 철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훈장을 만들기 위해 일본이 주문한 훈장을 만들. 8월 29일 날 종로 상가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을 슬퍼했을까요? 벌써 예약이 다 차서 문을 닫았다고. 누가 예약을 했을까요? 친일 매국노들이 예약을 했겠죠. 그리고 신문에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 일본의 나라를 뺏겼다. 미국 신문에 그런 기사가 뜹니다. 자, 미국과 일본 가계의 관계를 보면은 1941년도에 미일 양해안을 맺었는데 이것은 대륙에서 일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했지 우리 한국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헐로트로 미국과 전쟁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내놓은 안도
만주에서 철수를 요구하지 우리 땅에 대해서 강제 지배를 끝내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이로 회담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죠. 이 카이로 회담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도 중국이 참가했기 때문이고 장개석이 참가했기 때문이고 장개석은 김구등 독립운동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편을 들어준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패망되었습니다. 전범국 일본이 우리한테 가해를 가했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승전국들도 우리나라한테 가해를 가합니다. 일본 대신에 한국을 분단시키죠. 자, 이렇게 어떤 자료에 보면은 한국도 사개국으로 분단되고 일본도 사개국으로 분단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책에서 이걸 못 봤고 어느 분 강의에서 따왔는데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사개국으로 분단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출해 보면은 맞냐면은 독일도 사개국이 분단했지만 오스트리아도 사개국이 분단했었습니다. 왜냐?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돼서 독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조선을 일본으로 봤다면 이렇게 충분하게 분단을 논의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을 4개국으로 분단하는 전면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38도선에서 분단이 됐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북해도 같은 걸 소련에 양보하고 우리 한국을 양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특히 38도선을 줬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게 1905년도에 일본하고 이렇게 나눠먹어야 되는 것을 전쟁에 져서 못 먹은 건데 미국이 38도선을 더 제한하니 러시아는 역사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6기통신에서는 소련이 후원해서 후원하는 북한군이 미국이 후원하는 남한을 침략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중공군들한테 준비를 시키는데 주울레에게 평양에 있다가 평양을 넘어오면 공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울레에게 얘기하는데 평양을 안 넘어오면 중국은 전쟁을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보면은 9월 30일 날 정치협상, 10월 1일 날 주울레, 10월 3일 날 이렇게 인도 대사를 통해서 넘어오지 마라. 한국군 단독으로 넘어오는 것은 양해하는데 미국이 이쪽으로 올라오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보냅니다. 이것은 또 어떤 상황과 유추해 볼 수 있냐면은 독일이 통일될 때 소련이 최후까지 양보를 안 했던 것이 동독 지역에 나토군이 들어오면 안 된다. 대개 그런 상황과 유사하죠.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자기 통밀까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메가더도 제일 처음에는 1라인까지만 생각했다가 2라인까지 생각했다가 올라가고 드디어 중국이 전면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38도선 부근에 휴전선이 그어지고 NLL은 전쟁 후에 유엔사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LL은 잘 알다시피 정전협정에는 없는 경계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대개 이것도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하죠. NLL은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물론 맞습니다. 정전협정이 없기 때문에. 근데 NLL은 우리의 경계선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속 지켜왔고 북한도 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상충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쭉 얘기했듯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면은 어느 지역에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 자, 그럼 대륙 세력이든 해양 세력이든 전쟁을 일으킬 때는 항상 분열돼서 통일 이후에 남아도는
무력을 사용을 투사를 하죠.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한 나라의 중간 시점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평화체제에는 군비가 갖춰지지 않고 가장 중요한 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서 숙달이 되고 남아도는 이잉여 병력을 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반도가 지키는 가치는 뭡니까? 일본에게는 열도의 심장을 기어누는 비수가 됩니다. 이게 여몽 원정 전쟁이죠. 이거 다음 강의에 조금 자세히 언급하는데,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 점령당하기 전에 자기 땅에 적국이 들어와서 발을 디딘 것은 여몽 원정군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심장을 겨누는 기수가 됩니다. 우리가 일본이 적이 된다 그러면. 중국에는 대륙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죠. 이것은 대표적으로 경자호란입니다. 왜냐? 명나라와 전쟁을 쳐야 되는데 뒤통수에 우리가 망치를 들고 있으니까 우리를 먼저 제압을 해야 되는 게 필요성 때문에 일어나는 게 경자호란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에게는 태평양의 진출을 막는 수갑이고, 미국에는 일본 태평양 군사력에 대한 방아쇠이다. 냉전의 최첨단 방파제입니다. 이것을 어느 학자 어느 책에서 봤더니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까지 들어가지고 해양, 그러니까 중국 대륙, 그 다음에 우리의 만주 이쪽에 기마민족, 그 다음에 이 해양 세력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들었던 그 선,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선에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 자, 제1선 유형.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대륙위에까지 진출했을 때. 6유형 같은 경우에 위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임진왜란과 6.25 전쟁 때 이쪽까지 올라갔죠. 5유형과 1유형은 신라와 당, 발해, 그다음에 6.25에서부터 현재, 그 다음에 청일 러일 전쟁 때 꾸준히 논의되는 분단선이 1유형과 5유형이고, 제3유형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후에 일본군이 패퇴할 때,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우리의 마지막 부산 교두보, 이게 3유형이 되고, 4유형은 여몽 원정과 같이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공격할 때가 제4유형이 되는데, 이 저자는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책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 청와대 행정관으로가 발탁을 했던 분인데, 이분은 제8유형을 자주적 외교, 제9유형을 중립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제 1부는 끝나고 2부로 클린턴도 부시한테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과거에는 전쟁은 외교의 한 수단이었죠. 근데 지금은 전쟁을 외교의 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불법적으로 보죠. 물론 아직도 초강대국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자기가 필요하면 전쟁을 하지만, 그러나 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땅을 일부 점령하고 했지만 지금 대개 어떤 나라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 되게 이런 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고, 지금은 어떤 경제전쟁을 하냐. 자,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대륙을 잃었지만 경제적 영향권이나 문화적 영향권을 확 대륙까지 연결하려면 결국 북한이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최소한 대륙과 교통이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잊다, 영토를 잊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과거에는 지정학이 지배를 했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지배를 하죠. 과거에는 영토를 점령하면 통치가 가능했고 이익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영토를 점령해도, 미국이 이라크를, 리비아를 해도 영토를 직접 지배하지 않죠. 정권만 교체시키는 건데 결국은 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경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학은 무력 전쟁이라 그러면은 직영학은 무역 전쟁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기병군을 볼까요? 과거에 우리는 지정학 기치 때문에 우리 한반도는 전쟁터였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생산과 시장의 중심지입니다. 자, 과거 중국의 100만 대군, 물론 가장된 숫자지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 인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 다 적군이 될, 적군이 됐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근데 지금은 그 인구가 많다고 하는 거 뭡니까? 고객 아닙니까? 삼성이든 현대든 LG든 SK든 물건을 잘 만들면 사줄 수 있는 우리의 고객입니다. 경제전쟁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의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큰 도시가 서울 주변에 있습니다. 이 비행기를 한두 시간이면 다 끝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경제적 생산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남북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본래 중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지만은 현재로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광물, 그 다음에 뭐 광물 싼 값으로 전부 하고 북한 지역의 투자도 대부분 중국 외에는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갈수록 중국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남한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추격 전략, 따라잡기 전략으로 열심히 베끼고 밤새 일해가지고 수출해서 외국을 따라왔습니다. 앞으로는 첨단 제품으로 해야 되고 규모의 경제를 해야 되는데 자꾸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제 성장률 가지고 아직까지 이 여야 간에 싸우는 걸 보면은 자, 이렇게 갈수록 경제 성장률이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나 전두환 대통령은 뭐 꼴찌 하던 학생이 하룻밤 밤새면은 성적이 중간에 오를 수 있지만은 성적 상위권에서는 밤을 새워도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걸 유지하는 게 당연한 것일 뿐인데 이걸 가지고 정략적으로 뭐 대통령이 되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서로 치고받고 뭐 싸우고 있고 싸우고 있을 뿐이죠. 성장률이 떨어진 건 앞으로 당연하다. 마이너스 성장이 안 되면은 다행으로 생각해야 된다. 자, 역대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비핵 개방 3천 좋습니다. 북한과 뭐 비핵화를 하면은 뭐 북한을 3,000달러의 국민소득을 만들어주고 굉장히 좋죠. 이것의 문제점은 뭡니까? 입구 전략과 출구 전략을 구분 못하는 거죠. 입구에 입구에 개화를 통해서 하고 출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먼저 출구를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죠. 자, 박근혜 정부 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아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9호로 끝나버렸죠. 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좋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제가 지경합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러면 북한과 과정의 통일로서 경제 교류를 하면서 북한을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항상 많은 사람들이 통일 비용을 얘기합니다. 통일 비용은 도대체 정의가 뭐냐? 그 다음에 언제부터 적용하는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럼 분담 비용은 또 얼마나 되느냐? 이건 정말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분담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분담 비용은 얘기하지 않고 통일 비용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명백하게 잘못된 인식이다. 이것은 제가 통일부 교육 자료를 좀 따왔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는데 돈이 안 들어간다 하면 거짓말이겠죠. 이것은 이렇게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 시점에는 이렇게 아래로 쳐진 곡선과 같이 들어갔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상세가 된다는 거고 통일이 되고 나면은 경제
개발, 그다음에 경제 성장이 더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분담 비용은 뭐가 들어가느냐? 뭐 국방비 당연하게 많이 들어가는. 외교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 비용, 외교적 우위에 도움이 들어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어느 아프리카의 그 정상회담을 갔는데 아프리카의 그 독재자가 발을 꼬고 앉아 있고 그 옆에 앉아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봤을 때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미국 그 4대 강국과 외교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저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에 그까지 뭐하러 가서 지원을 해주며 외교를 하겠다는 겁니까? 북한에 대한 견제가 목적이 아니니 그런 게 다 외교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규모 경제, 신용 등등 뭐 이런 것은 또 다음에 내용이 나오니까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리적 측면, 무형적 측면의 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 크는 A의 그 심리적 상태, 정서적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자, 수시로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떠들고 뭐 미사일 한 발을 쏜 것 가지고 요란하게 떠들고 했을 때 그걸 바라보고 사는 우리나라 국민은 본인은 모르겠지만은 이 심리적으로 이건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이만 되면은 모두 군대에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 이런 것도 심리적 손실도 굉장히 큽니다. 자, 통일이 되면은 뭐 영토가 넓어진다. 이것은 제가 저 앞에 강에서 말씀. 당연히 영토가 넓어진 거고 인구가 8천만 명이 된다. 자, 우리가 3050 국가지 않습니까?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저는 3만 달러보다 5천만 명이 먼저 깨질 것 같은데 하도 지금 인구 절벽 시대가 돼가지고. 자, 인구 8천만 명의 나라는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가 전부 다 인구 7, 8천만 명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1억쯤 돼야 내수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자, 수출 위주로만 하면은 이게 내수 인구가 있으면은 투자비는 내수 인구에서 건지고 다음 수익은 수출에서 해야 되는데 내수 인구가 적으면 투자 비용도 수출을 해서 건져야 되는데 이게 수출하고 하는 게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의 인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학자들이 비용을 이렇게 산출해 놨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학자들 영역이니까 뭐 이런 게 있다 하고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북한에 엄청난 광물이 있죠. 지하자원이. 우리는 지하자원이 없어가지고 저 멀리 엄청난 수송비를 들여가지고 나옵니다. 저번에 소련해선과 무연탄인가 들어왔을 때도 열차로 북한의 함흥인가 남포인가까지 왔다가 거기서 다시 배환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죠. 자, 이렇게 엄청난 지하자원인데 지금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걸 전부 헐값에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고 나서 서독이 동독강에 들어가 보니까 이 광산, 우라늄 광산 이런 걸 막 파헤쳐가지고 환경훼손이 엄청나게 돼 있다는 거죠. 나중에 환경훼손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환경훼손비를 나중에 누가 떠맡아야 되는 겁니까? 자, 엄청난 노동력이 있잖아요. 개성공단이 지금 갑자기 퇴거시키는 바람에 했는데, 자, 그 당시에 인건비가 중국 청도공단이 300에서 500달러, 베트남만 해도 200에서 300달러, 우리 시아의 공단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800에서 900달러 했는데, 우리는 북한 노동자를 120에서 130달러를 주고 썼습니다. 그것도 말도 통하죠. 서울과 몇 시간 일일 보통 거리에 있는데 또 말입니다. 그렇게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낮은 인건비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북한 노동자예요. 그다음에 고급 기술은 우리 남한에서 이렇게 분업을 하면 됩니다. 자, 배를 타고 수십 일 걸려서 가고
그러니까 뭐 대량의 물건은 뭐 몇만 톤, 몇만 톤 이런 것은 화물 배로 가는데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죠. 뭐 급하고 가벼운 것은 비행기로 갈 수 있는 빨리 갈 수 있는데 이것은 수송료가 많이 들죠. 그 중간에 철로가 있으면은 적당히 많은 양이 적당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점이 되고 우리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그 다음에 북한 개발 특수. 몇 년 전인가 그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 김진태 원내대표를 공격했던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젊은이는 북한과 통일될 걸 대비해가지고 이 중장비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고 그랬죠. 자, 북한이 산업이 일어나기 시작되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뭐 7 내지 8% 아니면 중국까지 10%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자재가 어디서 들어가겠습니까? 시멘트와 철강이. 자, 우리가 중국이 붐이 일어날 때, 경제 건설 붐이 일어날 때, 우리 엄청나게 수입 올렸잖아요. 자, 북한에 자재를 우리는 팔아먹어서 전부 남한 자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토목회사들, 우리나라 3대 마피아가 토목회사라고 하는데, 저는 뭐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든지 4대 강가 이런 거 보면은 전부 토목 마피아가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벌인 일이라고 뭐 일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쓸데없이 우리나라 파헤칠 필요 없이 북한의 토목 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력이 진출하는 거죠. 동일 지역에서 생산해서 일 생활권에서 동일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런 경제 구조가 이루어지고 북한은 2차 산업, 3차, 2차 산업, 우리는 4차 산업으로 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면 4차 산업의 새로운 산업 단지를 만든다 그러면은 우리는 수많은 민원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데 오히려 독재할 수 있는 북한 같은 한 지역을 통째로 4차 산업 단지도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통일되면 코리아 스카우트죠. 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곧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자율이 손해를 보고 있죠. 통일이 되면 코리아 프리미엄이 되고 많은 이런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한국 경제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서울대 평화연구원, 조선닷컴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일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글로벌삭스는 뭐 전세적으로 유명한 투자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 시작 3, 40년에 GDP 규모에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을 제칠 것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고 자 일본을 제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빨간 선이 독일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를 우리가 추월하는 그런 경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역시 독일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7대 경제 강국 포함될 것이다. 짐 로저스 얘는 뭐 자기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그 원인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통합이 되면 폭발적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했고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접하고 있는 이 지역을 또 지목을 하고 가족이 아시아를 배우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이사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의 경제는 글로벌 삭스 등을 보면은 국가 경제는 7위, 1인당 GDP는 2위가 될 것이다. 물론 장밋빛이죠. 이걸 말씀드린 것은 분담 비용만 생각을 하지 말고 통일의 이익도 생각하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자료. 그래서 제가 앞에 강의에서는 영토적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으면 이번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적 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엄청난 승승 효과가 있을 것인데 만약에 준비를 안 하면은 독일이 급작스럽게 통일이 돼가지고 지금은 다 극복하고 유럽의 최고 강대국이 됐지만은 한 20, 40년간 고생했죠. 우리는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 우리보다 앞에 간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통일에 물어보면은 야, 남북한이 통일되고 나서 우리는 한 20년 뒤나 통일됐을 것이다. 될 것이다. 왜냐 전복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독일 통일이 3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한치의 앞도 못 내다보고 한 걸음 전진했다가 두 걸음 후퇴하는 이런 식의 남북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통일돼서 이렇게 한반도가 웃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제는 지정학과 역사를 통해서 어느 한반도 어느 선에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결과로 분단이 과거부터 논의가 됐었고 있어 왔고 중립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지정학에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서 생존을 했는데 자 앞으로 지정학에 유리한 조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리함을 활용 못하고 지정학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 통일과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제는 역시 지정학이지만 이것을 전쟁과 외교 측면에서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해서 한국의 통일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나요? 본래 역사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걸 1시간으로 했는데 자꾸 이렇게 살을 붙이다 보니까 3시간짜리로 됐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시면 아까 처음에 소개를 좀 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오신 수강생 선생님들 성함과 사시는 지역, 하시는 활동, 그리고 오늘 이병록 제독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또 자신의 의견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누구부터 해주실까요? 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슴이 벌렁거리네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우람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마음등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상담, 교육, 연구를 하고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저는 시간이 돼서 참석을 해서 교수님 강의를 앞에 거를 못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파주 하면은 통일 뭐 이게 연결되는 길목이죠.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데 지금 잘 못 듣고 있어서 계속 또 제가 상담 전화가 오면 중간중간이 못 들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에 보내주시는 파일 제가 잘 정리해서 또 듣고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뭐 나가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잠깐 제가 광고 말씀드리면요. 근데 이게 뭐 7, 8강이 이제 계속 돌아가니까 다음에 또 기회도 있으실 겁니다. 네. 그 녹화 화면을 제가 오늘 녹화 제대로 했으니까요. 과거에 또 그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서 강의 내용이 다 녹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성함과 그리고 그 전화번호를 좀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줌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강의가 너무 훌륭하셔서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저희 나라가 많이 이제 그 침탈도 당하고 식민지도 전락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지금 또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통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통일이 힘든 이유가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 때문인데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질 통일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동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신 네. 모양인데요. 제동님 지금 어디 가셨나요? 담배 태우러 가셨나요? 예, 산책 가시는 모양인데요. 아, 지금 그 마이크 켜시고 제동님 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동님 마이크를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옆에 분하고 제가 대화를 좀 나누라고 잘못 들었는데. 예. 네, 네, 지금 지정학적으로 지금 분단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정상의 결과로의 통일도 중요하지만 과정상의 통일은 서독같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뭐 덜신을 치는 그 곰의 발걸음이라 그런가요? 그런 식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 되는데 현재 답보 상태라 좀 아쉽죠. 과정상의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떻게 적대적 공존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과 북한의 이익이 서로 통일보다는 그 서로 대립 속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의 이익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요? 손상된 관절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글쎄요, 뭐 적대적 공존. 사실 우리 어떤 정부도 적대적 공존을 했죠. 세상 공동 시도 아이 공부 앞에선 어쩔 수 없는 어쨌든 간에 통일을 추구하는, 통일을 생각하는 그런 정부가 계속 유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또 계실까요? 네, 지금 성함과 전화번호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재동님 단톡방으로 또 초대를 드리고요. 링크를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는 자신의 의견을 보태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김종경 선생님, 네,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네, 잠깐 좀 해주시고, 네, 네, 말씀 이병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동님 안녕하십니까? 김종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화면 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네이버 밴드에서 공지 사항을 보고 들어왔는데요. 무슨 밴드였지? 아까 밴드에 올려주신 강의 줌 링크를 보고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 이병록 제동님의 학교 후배인데 어떤 강의 하시는지 궁금해서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 통일 문제에 어떤 학교 후배죠? 36기시던데 저 60기입니다. 아, 이게 또 군인 출신이 한 명 들어왔네. 어느 반갑습니다. 밴드에서 보셨어요? 네? 어느 밴드에서 보셨어요? 제가 방금 밴드 그 개인톡을 드렸는데 밴드로 어느 밴드에서 저도 봤는지 잠시만요. 그럼 지금 예비역인가요? 네, 퇴역입니다. 퇴역. 아, 퇴역. 네. 그럼 그랬을 때 저 보셨어요? 정확하게 본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궁금해서 막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제동님. 아, 그래요? 예. 네, 충남함 함장이셨더라고요. 예. 저는 공주함 통신관이었습니다. 아, 공주함. 그럼 같은 전대에 있었네? 네, 그래서 어쩌면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요.
네, 저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네. 강의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고 일단 그 프로필 마지막 줄에 관군에서 의병으로 해서 통일의병, 역사의병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통일의병이 변민수님이 하시는 그 통일의병이신가요? 예, 아, 맞습니까? 아, 예, 초기 창립 멤버죠. 예. 아, 그러시구나. 저는 이제 부산에 있는데 제동님도 어, 부산에 계신가요? 그때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3년 되는데 부산에 네. 그 영남부 불경본부를 초대본부장 마누라고 제가 초대본부장을 했어요. 통일이요. 아, 예, 제가 곧 통일의병 수업도 들을 예정인데 나중에 또 아, 예, 인연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동님. 오늘 수업 너무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연락처 남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6기, 60기, 60기, 24년. 예. 네, 24년 후배이시네요. 네. 그럼 아마 해군사관학교, 그 네, 돼지띠쯤 되겠네. 네네. 아, 너무나 반가운 만남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김종경 선생님, 연락처 남겨주시면 계속 네,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동님 우리, 카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옥덕 선생님, 네, 지금 말씀 가능하실까요? 마이크와 카메라를 좀 켜주시고요. 소개도 해주시고, 네, 소감도 말씀해 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처음 들어왔거든요. 예. 아,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백종혜 씨 소개로요. 아, 우리 백정희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소감도 말씀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중간중간 저녁 시간이 돼갖고 아, 그렇죠. 갑자기 손님이 오신 바람에 잠깐 내가 좀 못 들었어요. 네,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을 위해서 녹화를 다 해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네. 여기 연락처 지금 남기셨죠? 네네. 네, 그러면은 이 녹화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네. 요 링크를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네. 뵙고요. 네. 저희가 매일매일 강의가 있으니까 안내를 매일 네. 드릴게요. 시간 네. 되시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금순 선생님 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홍청숙 선생님 손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홍청숙 선생님. 네, 마이크도 켜시고요. 아, 마이크 예, 말이 안 들리네. 예. 네, 카메라 마이크를 켜시면 됩니다. 마이크 켜십시오. 마이크 아직 안 켜졌어요. 음성을 해제시키시면 돼요. 예. 네. 마이크 음소거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예. 선생님. 저는 늦게 들어와가지고 네네. 다음 강의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어떻게 들어오시게 된 거죠? 저는 페이스북에서 네. 제동님이 링크 걸으신 거 보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매주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김금순 선생님 말씀하셨나요? 우리 저는 지금 늦게 들어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연락처를 좀 남겨주시면 오늘 수업한 녹화 화면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강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강의가 있습니다. 네, 유익하고 재밌는 강의가 많으니까요. 네, 연락처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배 선생님. 이거 신천지 아니야? 신천지요? 저희 신천지 우리 통일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신천지인가요? 아이고, 예. 뭐 신천지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자, 우리 김성배 선생님. 네. 아, 지금 소리가 안 되시는군요. 김성배 선생님 소개 인사 가능하실까요? 자, 우리 최상섭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나 자세히 듣지 못해가지고 정리가 안 돼서 반복 들은 다음에 좀 하고 싶고, 아까 제동님이 뭔가 과정의 통일이라 그랬지. 과정의 통일. 갑자기 이제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전쟁이나 북한이 무너져서 통일하면 위험하고, 과정의 통일은 남북 통일 이전의 교류 협력인데, 교류 협력은 사람이 가고 지금 우리가 개성공단이 모델인데 그게 문이 잠겨서 지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개성공단과 같은 사람과 또 물자가 오고 가고 하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도 성장에 갈 수 있다. 지금 2% 근데 5%까지 갈 수 있다 그러대요. 기대합니다. 많이 좀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권이 보수와 보수 정권은 그동안 대결 국면을 이용해서 정권 유지했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조금 위태해서 걱정도 되는 측면도 있고 같습니다. 이게 진보하고 보수가 정권을 잡더라도 독일처럼 통일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로 떠나야 되는데 자꾸 정반대를 하니까 위험합니다. 걱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우리 황토방과 구들 우리 강좌를 진행해 주고 계신 김준봉 교수님 오셨네요. 네, 네, 말씀 안녕하세요.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다른 회의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통일은 저도 열심히 운동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통일, 과정의 통일해서 3통, 일단 통상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통신이 해결되고, 통행까지만 되면 정치적으로 통일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통일된다는 게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무역이라도 우리끼리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좀 더 나가서 통신이나 이렇게 서로 간의 이산 가족이 서로 연락할 수 있고 서신을 왕래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이나 방송이 통하고,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여행이 되면 그게 통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을 늘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네. 그리고 우리 아이폰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생님. 네, 마이크와 카메라를 켜실 수 있으실까요? 안 되시면 잠시 후에 하고요. 정 아이폰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잠시 후에 그러면 모시기로 하고요. 우리 배성우 선생님, 네, 시간 나실 때마다 열심히 지금 배우고 계신 배성우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배성우 선생님 마이크와 카메라 켜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 되시면 우리 잠시 후에 하고요. 홍성미 선생님, 네, 잠시 마이크와 카메라 켜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최승민 선생님 아까 질문해 주셨고요. 그러면 최승민 선생님 혹시 지금 하시는 일과 사시는 지역 활동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자영업 하고 있고요. 네. 사는 곳은 이제 서초동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어떻게 오늘 들어오시게 된 거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요? 네, 같은 통일 의병이고요. 아, 제동님과는 계속 교류하고 있고요.
아, 네네. 예, 예. 저도 제동님 같이 이제 저는 거제에서 통일의병 활동을 아, 했었거든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능하신 분, 자, 최영희 선생님, 잠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그러면 허효연 선생님 지금 가능하실까요? 우리 그 비대면 쌍방향의 가장 큰 장점이 실시간으로 강의하신 분이나 저자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네, 이 장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우리 허효연 선생님 시간 안 되실까요? 자, 그러면 의정부의 유정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아, 마이크가 지금 안 되시는군요. 마이크하고 돼요? 아, 되십니까? 되는 거고요. 지금 물어봤잖아요. 되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됩니다. 지금 소리 들립니다. 소리 네. 들려요? 네, 들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동님. 저 허효연이에요. 아, 예, 예. 네, 강의 너무 잘 하셔가지고 잘 듣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목소리 안 들려가지고 제가 그냥 화면만 봤는데 너무 잘 들었어요. 옛날에도 제가 이거 한번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목소리 안 들려도 무슨 내용을 하신다 하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 잘 들었고요. 이런 그 강연 형식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전번엔 들어오려다가 들어올 줄 몰라서 들어모았고 이번에는 그 미리 대비시켜놨어요. 들어오려다고. 그런데 역시 처음에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가지고 애먹었어요. 저는 제가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서 한국 귀화했기 때문에 그런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 국적 아버지 딸이에요. 어머니는 중국 국적이고 아버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이고 저는 엄마 따라 중국 국적, 아버지 따라 뭐 성씨는 아버지. 그러다가 한국 와서 한국 유학했고 이러니까 저희 집은 뭐 자연적으로 통일됐어요, 가족은.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통일 같은 것 아무것도 같지 않은데 한국 오니까 통일 대단한 위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한 게 그래요. 우리 가족이 먼저 통일 가정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 뭐라든지 마음이 통하면 통일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특별히 어렵고 대단한 것 아니에요. 서로 자기를 내려놓고 마음을 얻으면 돼요. 상대한테 다가가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출신이기 때문에 지동님 분석한 데서도 저기 조선 북에서는 자연자원이 엄청 많은데 지금 중국에서 헐값으로 갖고 간다 이러셨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래 저는 거기 제 고향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져가도 좋다. 그런데 같은 값이면 우리가 같은 민족 국가인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갖고 오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우린 또 다른 나라에서 빙빙 이돌려서 갖고 오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제가 하는 말이가 2032년도에는 그 완전 통일은 아니더라도 어떤 형식이 통일이든 통일되는데 이것이 제 언어 표현으로는 하이패스로 하이패스로 우리 남북이 서로 마구 달릴 수 있고 자유왕래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동님 군사 전문가고 정치학 박사님이니까 저보다 이론적으로는 더 잘 설명하고 저는 그냥 내키는 대로 심장이 가리킨 대로 보인 대로 그냥 말하고 있어요. 오늘 강의를 너무 잘 들었어요. 고마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허효연 제동님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가정 내에서 이미 통일을 이루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남북이 통일되어서 네, 좋은 날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유감스러운데 제가 아버지 나라에 못 가봤어요. 한 번도. 네, 가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꼭 그냥 가보고 싶어요. 네, 그날까지 네. 같이 우리 노력해요. 네, 우리 고마워요. 의정부의 유정순 선생님 모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아까 소개 못하신 분들 중에서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시면 네, 홍청수 선생님 손 들어주셨는데 아까 손 드신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홍청수 선생님. 없습니다. 아, 네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자신의 의견 네, 덧붙여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네, 마지막 발언 듣고 우리 이병록 제도님 다시 모셔서 정리하는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없으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병록 제도님 모시고 네, 마지막 정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동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이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강의를 수정 보완해가지고 다음에 뵐 때는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허효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와 카메라 어떻게 켠다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핸드폰 상에서는 아랫부분을 터치를 하시면 좌측에 그 마이크 표시와 카메라 표시가 있습니다. 음소거와 비디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빨간색 사선으로 이제 딱 건드리시면 이게 소리가 안 나간다. 카메라에 또 빨간색 사선이 그어져 있으면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려면 그 빨간색 사선을 없애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됩니다. 핸드폰 상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노트북, 컴퓨터 상에서는 이제 아래쪽에 왼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음소거와 이 카메라 표시, 비디오 중지 표시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시기 안 들려요?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이거 눌러버렸네요. 자, 그러니까 이 눌러버리시면 마이크에 빨간색 사선이 표시가 되면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되시니까 네, 소리가 이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려면 사선 없애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디오도 마찬가지고요. 네, 빨간색 사선이 그어져 있으면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으시면 네, 다시 클릭을 하셔서 네, 카메라 표시에 대고 클릭을 하셔서 빨간색 사선 없애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작동시키시면 되고요. 볼륨 문제는 아까 말씀 나왔던 대로 이 자신의 핸드폰이나 컴퓨터상에 볼륨상에 이 조절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오른쪽 편을 보면 이렇게 이제 화살표 삼각형 표시가 있는데 그걸 누르시고 네, 요 스피커 표시 있는 거 누르시고 볼륨 조절하시면 되고요. 네, 핸드폰 자체 볼륨을 조절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매주 수요일 8시 20분부터는 이병록 제동님을 모시고 생각의 다름과 차이에서 계속해서 연속되는 강좌로 진행을 합니다. 네, 너무나 인기가 좋으셔서 지금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많아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매일 강의가 뭐 아이들 교육이나 치매 예방부터 해서 내 손으로 해결하는 집수리, 또 우리 김준봉 교수님, 황토방과 구들부터 해서 인문학 수업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정말 재밌고 유익한 다른 데서 찾아보기 힘든 강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주 신나는 판소리가 아니고 판쇼리. 네, 너무너무 재밌어서 지금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네, 이런 강좌들 다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성함과 전화번호 꼭 좀 남겨주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성함과 전화번호 안 남기시는 분들은 네, 못 나가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화면까지 네. 보여주신 홍청수 선생님, 허영 선생님 반갑고 고맙습니다.